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그곳에 보이는 것은 푸른 행성으로 그 지표의 71%는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지구의 어느 곳이든 식수나 농업용수가 충분하고 넉넉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막에 사는 것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타오르는 태양, 드문드문 보이는 식물, 모래폭풍. 사막은 결코 살기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인류는 가능한 한 이러한 환경을 개선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에도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상당한 노력과 거액의 투자, 그리고 대담한 공학적 아이디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은 그런 거대 프로젝트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카치우나 프로젝트. 파키스탄의 발루치스탄주 북부에는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 지역의 인구 밀도가 낮고 경제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델라 부구티 지역은 대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층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에서 가장 발전이 늦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메마른 땅에서는 대량의 수확이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재배할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발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2002년에 파키스탄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대한 건설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카치우나의 최대 유량은 6,000큐섹, 즉 1시간에 60만 세제곱미터입니다. 불과 60분 만에 올림픽 경기장 크기의 수영장 272곳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물이 이 운하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지인들의 꿈은 수영장이 아닌 좀처럼 내리지 않는 비에 의지하지 않고도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 후에는 발루치스탄 북부가 푸른 들판으로 뒤덮여 깨끗한 개울물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훨씬 더 전인 2008년에 그것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공사는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원인은 배정된 예산의 부족이었고 프로젝트의 중지를 요구하는 소리마저 있었습니다. 아주 더운 날, 시원한 물이 담긴 컵을 내밀더니 마시기도 전에 그 컵을 다시 가져가 버린다면 얼마나 황당할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다행히도 결국 카치우나 프로젝트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넘은 지금 운하가 곧 완성되어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파키스탄 북부에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 아래서 녹색 혁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운하 건설이 완료되면 71만 3천 에이커의 불모지 또는 부분적 경작 가능한 토지에 물을 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부터 운하는 이미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펀자브 중남부와 발루치스탄 북부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운하의 다른 구간에서는 건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하의 특징.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어디서 물을 얻으면 좋을까요? 불과 150km 앞에는 대하인 인더스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카치우나의 시작은 인더스강에서 가장 중요한 댐인 타운사댐입니다. 최근까지 이 댐은 가동 중인 3개의 운하를 제어하고 있었는데 카치우나가 인더스강 오른쪽 강변에 건설되면서 이 수로망의 4번째 운하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 그 첫 번째 구간이 개통되었지만 다른 구간의 공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댐이나 운하 등의 수리시설의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수자원 및 에너지 개발 공사입니다. 카치우나 프로젝트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1단계에서는 총 길이 399km의 간선수로가 건설됩니다. 이 수로의 주요 부분은 총 길이 305km로 펀자브주에 있으며 이미 지역 농가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대단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94km의 다른 구간은 발루치스탄을 지나 데라부기 지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을 꽃피는 정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간선수로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간선수로에서는 105km에 이르는 관계용 지선수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는 총 길이 1500km에 이르는 보조적인 수로망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거대한 수로망 건설을 위해 아직 엄청난 양의 작업이 남아 있어서
프로젝트의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그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간선 수로는 100km 더 연장되고 그 주위는 약 1400km의 배수망이 부설되게 됩니다. 이 배수망은 볼란, 나세라바드, 할바그시 지구에 물을 공급할 예정으로 현지인들은 녹색 혁명을 꿈꾸며 그 실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밀, 콩류, 유지작물 등을 더 많이 재배할 수 있게 되면 가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운하는 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성과도 가져옵니다. 프로젝트의 수익은 연간 197억 루피, 즉 7,1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2억 9천만 달러라고 볼 때 이 프로젝트는 약 4년 만에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카치 운하는 완공되면 파키스탄 최대의 관계용 수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건설. 운하의 경로는 무리 발루치스탄의 마을, 수이 주변으로 지구의 중력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펌프장이 필요 없고 파이프라인을 대량으로 부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50km의 관계용 수로 건설은 공학적으로 어려운 과제인데요. 이곳이 도로 등의 인프라가 없는 건조한 사막지대임을 감안해서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떼약볕 아래 트럭터 운전석에서 작업해본 적이 있다면 건설 인부들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될 것입니다. 제1단계에서는 토지를 조성하고 굴삭기가 표토를 제거하고 앞으로 건설할 운하수로를 골착합니다. 흙은 덤프에 쌓여 건설 중인 운하지역에서 운반됩니다. 즉, 수로를 건설할 때는 중장비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가설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부는 상설도로 남아 운하관리나 농작물 수송, 그 밖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처럼 카치운하는 단순한 물 공급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수로의 바닥은 사다리꼴로 되어 있고 그 경사도 상당히 완만한데요. 그것은 이 지역 토양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땅이 안반으로 되어 있으면 단면인 직각인 수로를 부설할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는 둑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측면에 경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고를 막기 위해 경사 부분은 반드시 보강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제1단계에서는 총 길이 399km의 간선수로 중 351km가 보강되었습니다. 카치운하가 지나고 있는 것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조지대입니다. 즉, 이 땅을 흐르는 물은 모두 땅에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귀중한 물이 흙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바닥과 경사면을 먼저 충분히 고르고 다진 후 방수제로 덮고 콘크리트로 굳힙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증발해버리는 양을 제외하면 모든 물이 목적지로 운반되어 밭과 그 외 다른 용도로 분배될 수 있습니다. 즉, 물을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하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수로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나 사람이 운하를 횡단할 수 있도록 운하 위에는 자동차나 철도를 위한 다리가 놓입니다. 또한 물을 끌어오거나 주변 지역에 물을 분배하기 위해 간선수로를 따라 지선개수로 및 관수로가 설치됩니다. 배수망의 대부분은 소규모 개수로이지만 기복이 있는 지형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직경 56인치, 즉 142cm의 파이프로 간선수로에서 물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수류를 조절하기 위해 운하 전체 길이에 걸쳐 수문이 달린 조절형 관문이 설치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물이 일정한 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수를 위한 자동 제어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어 논밭으로 공평하고 투명성 있게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는 방류 설비, 분수 시설, 배수 시스템 등의 인프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모두 콘크리트와 강철로 건설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업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카치운하 간선수로에서는 모두 900개가 넘는 다양한 구조물이 건설되고 있는데 2, 3단계의 공사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2022년에 프로젝트는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홍수로에 인해 운하의 일부가 파손되어 일부 구간의 재건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추가로 3천만 달러의 비용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대한 것은 이 피해로 인해 프로젝트에 확장된 제1단계의 시작 시기가 다시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려던 컵이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이 건설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953년) 지질학자들이 사하라 사막에서 석유를 찾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귀중한 보물을 이 세계 최대 사막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보물을 채굴하기 위해 리비아 당국은 270억 달러라는 거액을 투입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 보물은 바로 물입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세계 최대의 관계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리비아 대수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막의 물은 어디서 왔나? 1950년대의 석유는 전략 물자가 되었고 석유를 소유하는 것은 곧 부와 변형과 영향력을 손에 쥐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석유는 석탄을 대신한 최고의 연료가 되었고 세계에서는 유전 탐광이 활발해졌습니다. 석유는 리비아 남동부에서도 채굴되고 있으며 지질조사 프로젝트 중 하나가 그곳 쿠프라현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리비아 사하라 사막에서 유정을 굴착하던 중 현재 누비안 사암 대수층으로 알려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리비아, 수단, 이집트, 차드 공화국 등 아프리카 4개국 모래 언덕 지하 깊숙한 곳에는 막대한 양의 지하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화석 수층으로 그 면적은 200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입니다. 무려 멕시코 면적보다 넓습니다. 누비안 사암 대수층에는 약 15만 입방킬로미터의 담수가 저장되어 있으며 그 양은 카스피해의 2배입니다. 이 모든 물이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여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 중 하나인 사하라 사막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의 연간 강수량은 겨우 76mm이고 수분의 연간 추정 증발량은 2500mm를 웃돕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양의 물이 이곳에 축적된 걸까요? 이 물은 만년에서 100만 년 전 사이 사암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그 무렵 사하라 사막은 온난화 기후로 인해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높은 습도를 유지했습니다. 누비안 사암 대수층은 마지막 빙하기의 풍부한 유산으로 당연하게도 학자와 정치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나? 북아프리카는 매우 건조한 지역으로 리비아는 절실히 진수가 필요했습니다. 리비아는 지중해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만년 물 공급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해수 담수화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었고 지하 우물에서 채수하는 방법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다 근처로 가면 지하층에는 있는 담수가 소금물로, 즉 음용에 적합하지 않는 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퍼올릴수록 수온의 열화가 빨라져서 비옥했던 땅의 염분이 높아졌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석수의 매장량이 알려졌을 때 리비아 정부는 사막을 꽃밭으로 뒤바꿀 계획을 세우고 남부의 새로운 마을과 도시를 건설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십만 명이 이주해야 했고 나아가 물류와 건설을 위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1980년대 계획이 변경되면서 당국은 물을 남에서 북으로, 즉 리비아 대도시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겨서 안 되면 밀어라 라는 원칙을 따른 거죠. 대규모 파이프라인 건설은 야심찬 프로젝트였고 모든 계산이 이 프로젝트의 유용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파이프를 통한 지하수 공급이 리비아에는 가장 저렴한 급수 방법이었습니다. 인공 하천을 사용하면 1디나르에 9 입방미터의 물을 보낼 수 있었지만 같은 금액의 돈으로 담수화를 했다면 얻을 수 있는 물은 겨우 0.79 입방미터 뿐이었을 것이고 배를 썼다 해도 1.05 입방미터의 물밖에 운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확실했기에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물론 리비아의 지하수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지만 현지 분석가들은 지하에 매장된 물의 비축량은 수천 년분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출된 돈은 낭비가 아니게 되는 셈입니다. 거액을 들인 거대 프로젝트.
1984년에 첫 셔틀카가 리비아 사막에 도착했습니다. 수백 개의 우물을 파거나 지하의 파이프라인을 부설하거나 저수지, 펌프장 등 많은 것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물론 리비아인들이 그런 모든 일을 해내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한국, 이탈리아, 독일, 호주 등에서 온 도급업자들이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5단계로 나뉘었습니다. 1단계는 사리르와 타지르브 수원에 234개의 우물과 술트와 벵가지 마을을 연결하는 1600km의 파이프라인 건설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특수한 과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프는 이 작업만을 위해 특별히 건설된 리비아 국내 공장에서 제조되었으며 그 건설에는 3억 5천만 달러나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파이프로 한 파이프의直径은 4m, 길이는 무려 7m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만 25만 개의 파이프를 부설해야 했습니다. 이 파이프는 스웨덴에서 이를 위해 특별히 제조된 390톤의 구조부를 들어올릴 수 있는 세계 최대 지게차로 운반되었습니다. 그 후 특별히 제작된 도로로 운반된 후 특별히 제작된 크레인으로 7m 홈에 놓였고 거기에 콘크리트가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을 저장하기 위해 땅과 바위를 도려내 아스팔트로 덮은 인공 저수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펌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도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1989년에 첫 번째 물이 아지다비아 저수지로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200만 입방미터나 되는 물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리비아는 1단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140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것은 주로 석유를 팔아서 얻은 자금이었습니다. 국제기구의 대출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도 이 프로젝트의 독특한 점 중 하나입니다. 270억 달러를 무엇에 투자했는가? 1단계 후에 56억 달러를 지출하여 2개의 단계가 더 진행되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와 제페라 계곡의 물을 끌어왔습니다. 이리하여 리비아 서부에 또 하나의 급수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총 길이 1227km의 파이프라인으로 하루 공급 능력은 250만 입방미터입니다. 3단계에서는 1단계로 건설된 물 공급망을 확장하여 공급량을 168만 입방미터 더 늘렸습니다. 추가로 75억 달러가 4, 5단계 계획에 투자되었지만 내전 때문에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동부와 서부 시스템이 술트 마을에서 통합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프로젝트가 거대한 스케일임에는 분명합니다. 부설된 파이프라인의 전체 길이는 5,700km를 넘으며 이는 런던에서 뉴욕까지의 거리보다 깁니다. 또한 1,116개 우물이 굴착되어 하루 물 공급량은 총 650만 입방미터입니다. 게다가 2억 5천만 입방미터의 흙이 파내졌는데 이는 세계 최대 댐인 산큐댐 건설 때의 2.5배에 해당합니다.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는 이 대수로를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고 불렀습니다. 대담한 명칭이지만 확실히 이 프로젝트는 상당히 야심찹니다. 이 사업 계획은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20디나르 지폐에도 그려졌습니다. 독재자 카다피의 인물상으로 인해 서방 언론에서는 대수로에 대한 내용이 자주 거론되진 않은데 이것만큼은 칭찬받을 만한 프로젝트가 아닐까요? 급수가 개시되고 1300평방킬로미터라고 하는 광대한 지역에 관계를 할 수 있게 되며 자국 농산물 생산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막 녹화에는 물뿐만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해결책도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후반에 리비아 정부는 5만 그루의 플라스틱 나무를 10억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스페인 발명가 안토니오 이바네스 데 알바가 만들어낸 기후를 바꾸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 나무는 야간에 수분을 흡수하고 낮에 그것을 방출함으로써 기온을 낮춰줍니다. 이 야자수는 서부어현에 설치되었고 그 1년 후에는 변화된 기후에 적합한 진짜 과일을 그 자리에 심을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 아닌가요?
중국은 요 근래 다양한 의미에서 창의성과 대담한 주도적 아이디어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세계의 가난한 농촌지대였던 중국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담한 구상을 실현한 사업 중 하나가 유례없는 타림 사막 도로로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모래 사막인 타클라마칸 사막에 걸쳐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용감한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하라 사막보다 웅장. 석유나 사막이라는 말을 들으면 지구상의 어떤 지역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중동 지역으로 답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는 유목민, 아라비안 나이트, 석유의 채굴 등으로 인해 최고 수준의 생활 수준을 실현한 석유 왕국의 땅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사막, 석유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타클라마칸 사막은 중국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 사막은 외국의 수입에 거의 의지하지 않고 중국 전역에 전해줄 수 있는 정도의 석유 자원을 비축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타클라마칸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모래사막으로 오늘날 중국인이 신장이라 부르는 중국 서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지리적 위치는 반지의 제왕의 모르도르를 연상시키는데요. 모르도르도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죠.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쪽은 텐산 산맥, 서쪽은 파미르 고원, 남쪽은 쿤룬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으로는 고비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세 곳의 산맥이 사막을 둘러싸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을 불러들입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이 사막지대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예로부터 이 사막에 인접했던 아시아의 중앙부에는 위그루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타클라마칸은 돌아올 수 없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이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이 사막은 산책에는 적합하지 않고 현대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하루도 연명하기 힘들 것입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면적은 핀란드와 같은 정도인데 다시 말하면 독일보다 약간 작은 정도입니다. 생명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 33만 7평방킬로미터의 모래 땅, 그것이 중국 서부의 사막입니다. 공기 중에는 많은 모래가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방진 마스크조차 소용이 없다고 해요. 푸른 산맥에는 몇 개의 하천이 흘러오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모래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막의 중앙부에 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크로드의 상인들은 당시 캐러밴을 만들어 사막을 통과할 때 이곳 오아시스에 잠시 머물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에 의해 오아시스는 사라졌고 타클라마칸 사막은 더욱 황량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로를 건설한 이유. 오랫동안 타클라마칸 지역은 중국인에게 손잡이 없는 여행 가방 같은 것이었는데요. 버리자니 아깝고 운반에는 불편합니다. 그 생각이 크게 바뀐 것은 90년대 사막에 풍부한 석유 자원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였죠. 덩샤오핑 정권은 이 지역의 장래성에 대해서 꼼꼼히 판단을 내리고 최대한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1992년 타림 사막도로 건설이 개시되었습니다. 북쪽 룬타이언과 남쪽 민펑현의 두 마을을 도로로 연결짓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듯 이 지방의 대규모 석유 매장지를 위해 지선이 놓여져야 했습니다. 이 도로의 길이는 550km를 넘었습니다. 서양의 많은 전문가들은 계획이 지나치게 고비용에 무의미한 작업이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고 해요. 사실 타클라마칸은 완전한 무인지대여서 인프라라고 할 만한 것이 전무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암석으로 된 사하라 사막이나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과는 다르게
타클라마칸 사막은 20m 높이의 언덕이 파도치는 모래의 바다였죠. 이 모래 언덕이 도로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도로 건설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불가능이란 아직 아무도 이루지 못한 것일 뿐이니 자신들이 가장 먼저 해내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955년 타림 사막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인간이 수세기 동안 발을 들여놓은 적도 없었던 도로의 중간 부근에는 작은 마을이 생겼고 운전자가 연료를 보급하거나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가족과 전화로 통화하거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되었답니다. 타림 사막도로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기사나 노동자가 더 쉽게 매장지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중국은 이 지역에서 석유 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야심적인 사업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둔 것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타림 사막도로의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자연의 응수. 까다로운 자연도 도로의 건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패를 든 채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뿐인데요. 그 중 하나가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린 높이 20m에 이르는 사구입니다. 모래는 도로를 끊임없이 뒤덮었고 그것을 제거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도로 1km당 건설 비용이 1,400만 달러였는데 주행을 가능케 하는 보수에도 막대한 비용이 나갈 우려가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몇 년 안에 도로를 묻어버릴지도 모를 모래파도와 싸우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때 도랑을 파거나 방벽을 쌓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중국은 물론 만리장성을 쌓은 역사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다시 짓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550km 거리의 거대한 벽을 도로 양옆에 짓는다니 말입니다. 게다가 중간중간 출입구에도 방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괴롭혔던 자연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 타클라마칸 사막 자체는 건조했지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 사막 지하에서 지하수가 발견된 것입니다. 덕분에 가장 단순하고 깔끔한 해결책을 찾게 되었는데요. 바로 나무를 심는 것이었죠. 몇 년을 거쳐 도로 주변에 정말로 숲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처음은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법입니다. 수 킬로미터에 걸쳐 많은 나무들이 심어졌습니다. 나무들이 건조와 열을 잘 견뎌낼 수 있을지, 물을 저장했던 사막의 심부에서 수분을 잘 빨아들일 수 있을지 뚜렷한 전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어코 이 시도는 성공으로 결실을 맺었고 오늘날 도로 주변에는 숲지대가 쭉 뻗어 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마다 고성능의 양수 펌프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땅속에서 모인 물 덕분에 녹음이 우거지고 있답니다. 타림 사막 도로를 통해 중국은 단순히 서부의 석유 채굴 지역을 이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막 녹화의 커다란 성공 체험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죠.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막화의 진행은 인류 전체와 관련된 큰 문제인데요. 중국인들은 사막의 확대를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사막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의 위대한 공적은 인류 모두가 얻은 값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더운 사막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던 것은 아닙니다. 6,000년 전 이곳은 비가 자주 내리고 습한 기후였습니다. 푸른 사하라 시대에 아프리카 북부는 현재의 건조한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약 5,500년 전 기후가 변화하며 녹음이 우거졌던 지역은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는 무더운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래로 사하라는 멈출 줄 모르는 듯 넓어지며 매년 약 10km의 땅을 사막화하고 있습니다. 이 자결하는 태양과 맹렬한 더위, 모래의 왕국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하라 사막을 저지하기 위한 장대한 프로젝트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류는 이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미 녹색 장성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녹색 장성. 사하라 사막을 저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떠오른 것은 1950년대에 영국 생물학자 리처드 세인트 바르베 베이커가 북아프리카의 조사에 착수하였을 때였습니다. 그는 4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24개국을 횡단한 후 이 지역의 메마른 땅을 어떻게든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것이 녹색 전선이라는 개념으로 50km의 폭을 갖는 띠 모양의 토지에 식물을 심어 사헬 지역을 풍요롭게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오랜 시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초 이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녹색 장성을 건설할 것이라며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를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들은 폭 15km, 길이 7,775km의 띠 모양 토지에 식물을 심기로 계획하고 이 긴 녹색의 벽이 아프리카 전역을 횡단하며 지부티에서 세네갈까지 이어지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2007년 이 프로젝트가 개시되었습니다. 알제리의 녹색 댐. 1억 헥타르의 토지에 식물을 심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녹색 장성에는 제법 잘 진행되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알제리의 녹색 댐이 처음 이야기되었을 때는 정말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알제리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아프리카 북부로 확산되며 농지가 급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제리에서는 서쪽부터 동쪽까지 1500km를 건너며 이어지는 폭 20km의 녹색 댐을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하였습니다. 300만 헥타르의 토지에 가뭄에 강한 알레포 소나무가 심어졌고 삼림의 표면에는 에스파르토라는 풀이 심어졌습니다. 그 이후 쿠프레수스나 그 밖의 수목들도 심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상당히 단시간에 성장을 보여 알제리는 인접 국가들보다 더 많은 농산물을 자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프로젝트에는 굴곡이 있어 그 주된 문제점으로는 식물이 점차 약해져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제리의 녹색 벽의 성과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5억 5,200만 달러를 들여 현재도 삼림지 재생에 힘쓰고 있습니다. 녹색 장성의 나무들. 알제리 프로젝트의 실적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도 자세히 연구되고 있으며 심을 식물도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재배하지 못할 만큼 메마른 땅에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수목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녹색 장성의 존속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세네갈에서는 여리고발3이라는 사막의 대추야자로 불리는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이 나무는 건조한 기후에 최적화되어 있어 이런 환경에서 100년 이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2년간 거의 물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 가뭄의 시기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이 지역에 홍수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진 않지만 이 나무는 수해에도 강하고 심지어 화재에도 강해 마치 그릴 위에서 구워지는 듯이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더운 지역에 최적입니다. 이 나무의 잎과 꽃은 식용으로 적합하며 과일은 쓰긴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식재료가 매우 부족하여 사람이나 동물의 음식으로 사용됩니다. 지지푸스 마우리티아나 또한 녹색 장성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가시가 있는 식물로 성장이 빠르며 연간 강우량이 125mm 이상이라면 잘 자랍니다. 이 나무의 과일은 비타민C가 풍부한데 그 양이 감귤류나 사과보다도 많아 현지 사람들에게 좋은 식품이 되고 있습니다. 녹색 장성에 사용되는 또 다른 종류의 나무로 아라비아 고무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돌이 많은 건조한 지역이나 사막에서 자라며 강우량이 매우 적어도 잘 자랍니다. 이 식물은 원래 생존력이 강한 것뿐만 아니라 유익해서 아라비아 고무라는 귀중한 원료를 분비합니다.
다이어트 콜라를 마셔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원료인 아라비아 고무도 섭취한 것입니다. 또한 아라비아 고무는 과자나 유제품에도 첨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나무가 선택된 것은 사하라 사막의 확산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 사람들의 수입원으로 삼기 위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육묘장. 메마른 토지에 식물을 심을 경우 단지 씨앗을 땅속에 묻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거의 확실히 어떠한 싹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북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는 육묘장이 설치되어 녹색 장성을 위한 모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세네갈에만 9개의 육묘장이 있어 이곳에서 키워진 나무가 10년 동안 1200만 그루나 심어졌습니다. 나무를 심은 남성에게는 첫 수확물을 채취해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녹색 장성은 사하라 사막을 저지하는 것뿐 아니라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일하는 대규모 농업 농장도 있는데 이곳에는 약 1,5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농업 농장은 재생된 토지에 건설되어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과일을 수확해 집에 가져가거나 판매할 수 있어 좋은 수입원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빈곤한 대륙의 경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녹색 장성에 의해 새로운 농지가 활성되는 등 여러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2030년까지 1,00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나무만이 아니다. 서아프리카 지도에서 모리타니와 세네갈의 국경을 잘 살펴보면 그곳 땅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국경이 되는 것은 세네갈 강으로 그 주변에 충분한 양의 농업용수를 제공합니다. 국경의 북쪽은 전부 사막이며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일찍이 파리 다카르 랠리의 경로가 이곳을 통과했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레이스 중에 운전자가 불안정한 모래 속에 파묻히거나 모래 언덕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종의 쇼인 레이스에 있어 좋은 것은 식물에는 나쁜 것이기도 합니다. 녹색의 벽의 시작 부분은 세네갈 강을 따라서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물이 가까이 있다는 이점을 살려 오랜 기간 아무것도 나지 않던 거친 땅의 재생에 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바위같이 딱딱한 토양을 부드럽게 해 식물을 심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 2년 후에는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었던 사막의 한 구석에 풀과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대지는 녹색의 옷감 조각이 덮이는 듯이 변하는데 이것은 노력의 결정체이며 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노동의 성과로 작물이 열매를 맺습니다. 믿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황량한 평원이 이미 토마토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몇몇 장소에서는 토지를 띠 모양으로 경작하지 않고 지름 4m의 반달 모양으로 경작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달형의 토지를 일구려면 한 명의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토지를 재생하지 않으면 이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구획 하나에 약 7,500개의 반달 경작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50명의 마을 사람이 60일간 중노동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 땅을 경작할 때는 비가 내렸을 때 물이 지면에 고르게 스며들어 증발하도록 하지 않고 벼와 수수를 심은 얕은 지역에 흘러갈 수 있도록 조성합니다. 대규모 농업 농장 사이에는 토양의 자연스러운 회복이 촉진되도록 바이오매스가 포함된 도랑이 파여 있으며 나무도 심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녹색 장성은 줄지어 있는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나무들 사이에는 사람에게 유익한 식물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고려된 배치로 이 설계 덕분에 강물과 지하수를 영리하게 이용하면서 빗물의 혜택을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녹지가 기후를 바꿀 수 없으며 강우량이 늘어나지도 않는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지가 녹화되어 과일이 풍부하게 열리게 된 것이나 식물이 귀중한 수분을 갖고 유지하고 있음으로써 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이미 1,600만 헥타르의 토지가 재생되었으며 2030년까지 80억 달러를 들여 8,400만 헥타르를 보다 더 녹지화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22개국이 이 계획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부디 댓글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둘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울창한 숲과 산 사이의 강이고 그 강은 힘차게 흘러내려오며 진흙과 섞이면서 앞길에 있는 모든 것들을 휩쓸어 갑니다. 이 광경은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으실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신이 잠시 큰손 투자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주변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 멀리 거친 물살의 거의 한가운데에 2개의 돌기둥이 보일 것입니다. 그 돌기둥은 앞으로 대규모의 건설 공사가 이루어질 장소의 표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돌기둥 자체가 지금 보이는 풍경과 그 풍경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예정인 거대 수력발전소는 전력뿐만 아니라 막대한 돈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 왜 이 프로젝트를 위해 선정되었을까? 아마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여러분이 갑자기 800억 달러를 쓰게 되었다면 그 투자의 전망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술자들이 앞으로의 프로젝트 실현에 착수하기 전에 현재 상황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 그리고 미래 댐의 지리적 위치가 갖는 장단점에 대해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후보지로 검토되었던 곳은 에티오피아와 콩고 두 나라였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콩고보다 훨씬 작고 가난한 나라이지만 부정부패가 더 적다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투자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을 하수구에 버리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그 나라 내 최악의 부정부패에는 모두가 눈을 감고 그랜드 잉가라 불리는 미래의 수력발전소 건설이 콩고 민주공화국 영토 내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은 간단한데 콩고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수량이 많은 콩고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은 대서양의 적도 부근에서 흘러들어와 콩고강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하구 바로 근처에 큰 폭포와 급류가 존재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강이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수력 발전에 있어 매우 큰 가능성이 잠재된 리빙스턴 폭포가 있다는 사실도 콩고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지형도를 자세히 보면 강과 폭포가 적도 바로 아래에 열대우림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결정이 합당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랜드 잉가 프로젝트 탄생의 역사. 콩고강에 댐과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몇 번이나 제안되어 왔습니다. 1930년대에 정창민 정부가 이 계획을 처음으로 거론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 정치가와 관료의 계획이 무산되었고 그 후에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간은 그 낡은 계획을 떠올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새로운 정부가 다시 한번 이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미국이 프로젝트 진행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안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도 실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후 콩고에서는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력발전소의 건설 이야기가 다시 떠오른 것은 콩고 민주공화국이 독립한 1960년대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다시 계획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수력발전소가 콩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내의 많은 나라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콩고강의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던 것은 1970년대로 처음에 잉가 1댐과
인가2 댐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댐의 발전 능력은 상당했지만 운영 중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금 부족과 기술적인 문제, 정치적 혼란 탓에 인가1 댐과 2 댐의 전력 대부분은 사용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이 지역에서 수력 발전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 완전히 잊힌 것은 아닙니다. 2000년대 초에는 더욱 발전 능력이 높은 새로운 발전소인 인가3의 건설을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이 계획은 항상 지연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그랜드 인가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그랜드 인가는 아프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댐이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대형 프로젝트. 계획에 따르면 이 댐의 발전 능력은 최대 40기가와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비교를 위해 말하자면 이것은 러시아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거의 절반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은 콩고 민주공화국뿐만 아니라 여분의 전력을 구입할 수 있는 다른 아프리카의 나라에도 전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랜드 인가의 발전은 최첨단의 수공학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댐에는 인가 폭포의 힘을 전력으로 변환하는 거대한 터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콩고강이 가진 자연의 힘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이 지역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랜드 인가를 세계의 다른 거대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중국의 산샤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댐은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소인데 그랜드 인가의 건설이 완전히 끝나면 그 출력은 산샤댐의 2배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거대한 프로젝트에는 항상 문제가 따라오는 법입니다. 프로젝트의 문제점. 그랜드 인가는 기술적 및 공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떠안고 있습니다. 댐 건설의 대략적인 비용은 약 800억 달러인데 한 예측에 의하면 이미 지금 단계에선 1300억 달러도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과 같이 재정난과 국내의 정세 불안에 고통받는 나라에서 이와 같은 금액은 도저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금 융통은 문제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콩고의 부정부패가 극히 심하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지만 바로 그것이 인가 1과 2와 같은 이전 프로젝트에서 진행이 정체되거나 중지된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랜드 인가의 경우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건설이 중단되거나 오랜 기간 정체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치안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콩고는 국가 정세가 너무 불안정한 나라라서 국내 일부에서는 무력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여러 무장 집단의 표적이 될 염려가 있고 이에 따라 프로젝트의 실현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거대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그랜드 인가댐의 건설도 환경과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력 발전의 경우 지역 생태계와 자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그랜드 인가의 경우 지역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콩고강의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댐 건설에 의해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변하게 되고 많은 종류의 동식물 생식 환경이 바뀌어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변화에 약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어류입니다. 급류에 익숙해진 물고기는 수위의 급격한 변화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주로 강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지 어부들에게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에서는 인가폭포 바로 근처에 사는 약 3만 명의 주민이 이주해야만 합니다. 주민이 이주할 때는 보통 익숙한 생활 양식과 경제적 기반의 상실이 동반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됩니다. 현지 주민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땅을 잃는 것과
제시되는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항의나 건설에 대한 반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혁신적인 해결책?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 중 하나는 그랜드 인가댐이 정말 아프리카를 바꾸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프로젝트는 분명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에너지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랜드 인가가 건설되면 그 발전 능력에 의해 에너지 부족에 괴로워하고 있는 나라를 시작으로 많은 나라들이 충분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잠비아, 보츠와나 같은 남부 아프리카 국가가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 의해 아프리카의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아직 발전을 위해 석탄과 석유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이 기후 변동 대책에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수력 발전은 가장 환경에 대한 부담이 적은 에너지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방면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 지역에 새로운 투자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댐 건설과 인프라 정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이 지역 경제 성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공업, 농업, 과학기술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아프리카의 발전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부정부패나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도 모든 과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최대의 문제는 콩고나 다른 관련 국가의 지도자가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비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현 시점에서 그랜드 인가의 미래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이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에 있어 돌파구가 될 것이고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학적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랜드 인가는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국제적인 투자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 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상황을 바꿀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오늘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